2023년 국내 이제 GDP 성장률 전망치 보면은 뭐 정부는 1.6, 한은은 1.7 이런 식으로 한 1%대 중반 정도로 보더라고요. 대표님 의견도 뭐 비슷합니까? 아니요,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 전망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네.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는 이유는 대중들의 기대치를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우리가 절대적인 수치가 높으면 시장도 좋고 낮으면 시장이 안 좋고가 아니고요. 그 우리의 기대, 컨센서스 대비해서 컨센서스는 높은데 6을 바라봤는데 5가 나오면 주식시장은 빠지고요. 네, 1.5라고 봤는데 1.8이 나오면 주식시장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망치가 일단은 1.6, 1.7, 많이 낮게 보는구나. 네, 이미 시장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내년도 경기를 안 좋게 보는구나. 이게 기정사실화 됐구나.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녁에 우리 기자님도 아마 저녁에 모임 요즘 하시죠. 그죠? 고깃집 같은 데는 세 군데를 돌아다녔는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모임이 2019년도에도 이 정도로 모임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꽤 모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리오프닝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 갑자기 확 꺾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전망치보다는 좀 좋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 위축될 수가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를 보면은 한국은 3.5%, 미국은 4.5%, 말하자면 한미 간에 이제 금리가 역전된 상태지 않습니까? 이 점이 이제 2023년에 어떤 국내 경제라든지 환율이라든지 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제가 채권 전문가를 최근에 한번 만나보고 외국인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잔고가 230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치고요. 금리가 역전돼 있는 상황인데 왜 금리가 높은 미국채를 사면 되지 금리가 낮은 국내 채권을 왜 사는지 이 부분을 보면요. 우리가 PER이 가장 낮은 주식에 몰빵하지 않듯이 채권도 마찬가지로 분산 투자를 한다는 거죠. 채권에 투자했을 때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부도 리스크. 채권을 했다가 원리금하고 이자를 받으려고 샀는데 뭐야 못 돌려줘 이런 디폴트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글로벌 펀드 입장에서는 그 나라의 통화 가치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투자가 분들이 많이 투자했던 브라질 국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브라질 국채에서 12에서 14% 와 이렇게 고금리를 받다니 너무 좋아하라고 사셨더니 이게 뭔가 브라질 헤아라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채권 투자에서 글로벌 채권 투자에서 가장 기본은 통화 가치의 방향성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채권을 왜 이렇게 샀지? 그러면 통화 가치가 환율이 여기서 고점이고 달러 인덱스가 이 정도면 고점이고 여기서는 오히려 달러를 팔아서 이머징의 통화를 오히려 사는 게 맞다라는 그런 전략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 채권의 방금 두 가지 리스크에서 통화 가치 쪽에도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전망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너무 지나친 비관이 그 큰 자금을 운용하는 글로벌 채권 펀드는 오히려 우리나라의 통화가 강세로 가는 거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1월 이제 국내 증시가 어떨까 이게 관심인데 1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싼 영역에서는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작년 제가 매번 긍정적으로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3천 이상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그 PBR 우리나라는 사이클 기업이 많기 때문에 아까 미국 시장의 PER하고는 달리 우리는 PBR로 이제 순자산 대비 주가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PBR이 우리나라 2023년 기준으로 2,750 정도를 1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750인데 뭐 2,350 이러고 있으면 지금 PBR 기준으로 뭐 0.87, 0.86 이러거든요. 0.9배 정도. 예, 0.9배가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2,450을 0.9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그래서 0.9배 밑에서 투자를 했을 때 1년 뒤에 투자 수익률은 이때까지 항상 플러스 수익을 내고 나왔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1월 시장에 반영이 된다 생각하고요. 네. 코스닥이 지금 2022년도에요. 네. 12월 23일 기준으로 얼마가 빠졌냐면요. 코스닥이 한 33% 빠졌어요. 나스닥만큼이나. 연초에 비해서요? 네, 많이 빠졌습니다. 네. 33.15% 빠져 있는데 엄청나게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면 주식 시장이 회복을 어느 정도 할 거다라고 보면 코스닥이 2023년도에는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부분이 코스닥은 그 1년 동안 수익률이 좋으면 1월 달에 네. 많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1월 달에 네.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네. 여기서 이제 좀 하나 또 다른 조금 세세한 부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그 대주주 양도세 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금투세가 2년 유예되면서 네. 그냥 10억으로 그대로 한다라고 해버리니까 네. 23일 그때 금요일 날 코스닥이 3%나 빠졌거든요. 많이 빠졌죠. 그 코스닥에 좋은 주식들이 있잖아요. 네. 시가총액 상위에 한 50위 정도 안에 들어가는 좋은 주식들은 항상 보면 이 큰 손들이 네. 어느 정도 주식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큰 손들이 뭐야 30억이 아니고 또 10억이야? 네. 예, 거기서 이제 파는 매물이 좀 나왔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언제 주식을 다시 사냐면요. 27일 종가 기준으로 주주 명부가 확정이 30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네. 27일 전까지 팔았다가 네. 28일 날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또 삽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아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은요. 네. 28일, 29일부터 올라갑니다. 예. 네,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1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 네. 예, 예.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정말 좋은 주식이지 네. 보면 이 대주주 과세 요건 때문에 많은 주식을 투자한 그 슈퍼개미들이 네. 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주주 과세 요건이 또 10억으로 됐다라는 그 발표가 있었던 22, 23일 날 많이 빠졌고 예. 또 28, 29일 날 다시 많이 오르는 주식이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도 되게 좋고 성장성도 좋은 그런 코스닥 기업 인수가 있기 때문에 예. 한번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외국인 향배에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12월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제법 판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1월 이후에 2023년 전망 외국인 매수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그 채권이 외국인 누적 순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게 230조. 네. 그래서 제가 채권 시장 전체 규모가 얼마인가 한번 또 여쭤봤었어요. 네. 채권 시장도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합산한 시총 한 2,300조랑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채권 230조면 거의 10% 예. 전체 채권 금액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발행된 채권 금액에. 그런 것처럼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투자할 때도 우리가 한번 베트남 증시에다가 투자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브라질 국채에서 이번에 좋은 교훈을 얻었듯이 베트남 증시에 투자하는데 베트남 동화 가격이 50%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면 베트남 주식에 투자하겠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예. 중국 주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달러는 오히려 팔고 이머징 마켓에 채권을 늘리고 주식을 사는 그런 흐름이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내년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예.
그 업종별로 좀 살펴보고 싶은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당분간 업황 부진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전망으로는 2023년 하반기 또는 연말 정도 돼야 이제 실적이 돌 걸로 보는데 만약에 그런 업황 전망이라면 주가는 언제 정도부터 다시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제 뭐 반도체 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반도체가 중요한데 의존도가 높죠. 네,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반도체 사이클은 점점 더 짧아졌다라고 네. 합니다. 그죠? 네. 제가 반도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거의 3년마다 네. 업황이 회복되고 업황이 회복되면서 주가는 정고점을 항상 돌파했더라고요. 네. 예, 그런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지금 반도체 주가의 고점은 언제였는가? 삼성전자는 2022년 2021년 1월이었죠. 예, 2021년 1월 달에 96,800원을 기록했고요. 벌써 벌써 예. 2년 다 2년 돼가고 됐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로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삼성전자 이제 700만 명이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고 너무 이제 지치고 그러셔서 그런데 3년이면 네. 정고점을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정고점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023년도에 9만 원 언저리까지 가는 흐름을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는 생각이고요. 거기서 중요한 모멘텀이 또 하나 있는데요.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좀 큰 사이클 중에 하나가 DDR3에서 DDR4. DDR4에서 이번에 DDR5로 넘어오잖아요. 예. 그러면 DDR3에서 DDR4로 넘어올 때도 그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2012년도입니다. 2012년도에 DDR3에서 4로 넘어갈 때 전력 수요가 30%나 절감이 되고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고 지금 DDR5를 설명하는 거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2013년, 14년도에 DDR4가 본격적으로 침투가 되거든요. 침투가 되면서 2013년 하반기부터 반도체가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DDR5는 그러면 도대체 언제 시작되나 했더니 작년에도 인텔이 데이터 센터에 그 CPU를 사파이어 래피즈라고 하는 그는 신제품을 낼 거다라고 하면서 벌써 1년 8개월 동안 계속 못 내고 있었어요. 못 내고 있었는데 10월 달에 내년 1월 달에는 진짜 출시해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왜냐하면 AMD는 벌써 출시를 했는데 그래서 내년 1월만 되더라도 본격적으로 이제 DDR5에 대한 그런 제품 판매가 시작이 되고요. DDR5는 또 프리미엄 제품이니까요. 반도체 가격 하락을 한 걸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 상승 효과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DDR5라는 또 그 모멘텀이 거의 9년, 10년 만에 다시 옵니다. 와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많이 2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한 1년만 더 버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 경기 침체 때문에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수요 우려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주가 전망은 어떻습니까?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올해 들어와 가지고 미국의 GM, 포드 상반기 때 막 올라가다가 하반기에 2020년 하반기에 다시 주가가 다 빠져버려요. 모습이 나왔는데 21년 11월부터 이 공급망 차질 얘기 때문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자동차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게 21년 한 11월부터 22년 한 10월까지 계속 안 좋았어요. 그랬죠. 무슨 그 인기 차종을 살려면 뭐 1년을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가 2022년 11월, 12월에 수출 데이터 보면 자동차 판매가 늘어납니다. YOY로 봤을 때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주변에도 보면 자동차에 대한 그런 교체 수요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2022년 하반기에 지금처럼 호키시하게 페드가 금리를 올리면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데 무슨 자동차로 바꿔 예. 라는 우려감 때문에 자동차 주가가 확 빠진 거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에 2023년도에 정말 혹독한 경기 침체로 경기 소비재에서 우리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잖아요. 예. 이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안 나올까 봐. 네. 예, 이연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는데요.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페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물가인데 물가에서 고용이 너무 탄탄해서 예. 타이트해서 임금 상승률이 잘 안 떨어진다 했잖아요. 임금 상승률은 2%로 유지해요. 그 정도로 고용이 사실 좋거든요. 예. 예. 그러면 미국이 전 세계 자동차에 이제 중국에 의해서 두 번째 시장이고 아무래도 좀 럭셔리 카들도 좀 많이 팔리는 시장인데 미국의 자동차가 과연 내년도에 이 페드의 금리 인상 때문에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면서 자동차가 안 팔릴까라고 보면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그 이연 수요가 꽤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꽤 많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뭐 전기차 주가가 제일 많이 빠졌고, 예. 뭐 루시드니, 뭐 리비안이니 막 80% 빠졌고 테슬라도 65% 빠져 있는 상황에서 GM, 포드 할 것 없이 현대차, 기아차도 고점 대비해서 한 40% 이상 빠졌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의 경기 침체에 의한 자동차 교체 수요가 안 나타날 거야라는 게 반영이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뭐야 혹독한 경기 침체 아니네 하면서 네. 고용이 어쨌든 임금이 올랐잖아요. 예. 예, 거기서 자동차 소비 수요가 살아나면서 예, 자동차 주가도 내년도에는 한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예. 그런 섹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금리 영향이 큰 게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뭐 인터넷 대표주, 뭐 성장주지 않습니까? 요거 금리 감안할 때 2023년도 요 주가는 어떻습니까? 워낙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많이 빠졌습니다. 70% 가까이 빠져서 아니 이런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나 빠질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메타 지금 이름이 바뀐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리고 넷플릭스 예. 소위 말하는 이제 팜 기업 네, 그런 기업들도 거의 70% 빠졌잖아요. 예. 그런 걸 보면 이 기업만의 문제로 빠진 게 아니라 금리라는 영역 때문에 빠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주가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성장주는 PBR 기준으로 최소한 한 3배에서 4배는 거래돼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가 PBR 기준으로도 1.5배가 아마 안 될 겁니다.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싼 영역에 와 있다라고 봐지고요. PER로도 보면요, 지금 22배 나오고 있고 네. 카카오는 36배로 여전히 좀 예, 비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는 경영진께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조금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밑에 자회사를 상장을 하는데 제가 상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상장을 하게 되면요. 카카오의 이 생태계에서 계속 키워나갈 기업은 상장을 시키면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회사 계속 중복 상장을 해버리면 카카오가 하나의 지주사처럼 되면서 지주사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 부분만 이제 카카오 경영진께서 아마 되게 당황하실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자회사 중복 상장은 좀 뭐 자제하겠다, 줄이겠다 뭐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니까요. 그 부분만 이제 더 이상 자회사 상장만 없어도 카카오 주가는 지금보다는 뭐 이번에 낙폭의 뭐 절반 이상 저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카카오가 중국 기업하고 경쟁하지는 않잖아요. 예. 독보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잖아요. 대체 불가인 그런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든지 경기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에서는 반드시 회복하거든요. 지금 2023년 이제 연초 정시가 열리게 되는데 우리 대표님이 주목하고 있는 뭐 분야, 업종은 어느 쪽입니까? 저희가 2022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그 월드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포르투갈하고의 전반전을 치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대0 지고 있다. 예, 1대0. 예. 그래서 1대0 지고 있는데 2023년도에는 예, 2대1로 역전시킬 수 있는 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대는 언젠가 예. 1월 달이 보통 보면 강하게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우리가 올라갈 주식을 잘 찾아야 된다. 네. 그러면서 요즘 이런저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성장률이 낮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왜 낮을 수밖에 없냐면 고금리를 유지한다 했으니까. 고금리를 유지하면 우리가 GDPY는 여기서 보통 보면 개인 소비가 네. 있고 그죠? 정부 지출이 있고 네. 그리고 기업의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 지출과 투자는 아무래도 금리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개인 소비는 제가 보니까 지금 뭐 본물이 터지고 있거든요. 예, 리오프닝에 대한 본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시진핑 이 3년인 때문에 네. 말도 안 되는 방역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2023년 3자 들어가는 해가 중국 모멘텀이 있다고 했는데 네. 이 중국 모멘텀이 2008년 올림픽을 앞둔 정부 지출에 의한 그때는 인프라 사이클이었는지 아니면 2013년에서 15년도에 일어났던 많은 요커들이 한국을 들어오면서 만들어졌던 중국 소비 모멘텀인지 네.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번에 중국 소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봐주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여행 가는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네. 근데 벌써 2월 달에 해외여행을 2개나 잡아놓으셨더라고요. 예. 네. 일본도 요즘 많이 가던데. 네. 일본 여행 가는 사람 저희 주변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 어떤 소비재가 히트를 칠까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그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저는 어쨌든 소비 모니터, 예, 특히나 여행, 이런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소비와 여행 관련 네. 업종 분야가 좀 1월 달에 강할 것 같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어찌됐건 그래도 지금 아직은 약세장이고 또 긴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봐야 되는데 현재 같은 이런 장세에서 좀 현명한 투자 전략,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적절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예. 그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서 제발, 예, 2-3달 만에 먹는 거. 조금 전에 이제 1월 장세를 물어보셔가지고 네. 되게 부담스러웠는데 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그 장기적인 게 저는 뭐 10년 얘기는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죠? 1년입니다. 1년. 네. 예, 1년으로 어느 정도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너무 오래 이제 만회를 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포르투갈전이라 예. 했잖아요. 예, 2골 넣어야죠. 네. 제가 그 경기를 처음부터 다 보면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1대1 상황인데도 무승부 되면 못 올라가잖아요. 예. 그런데도 선수들이 포르투갈 수비진의 밸런스가 무너질 때까지 공을 돌리는 모습을 보고 와, 되게 침착하다. 예. 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역전을 시키고 2022년도에 손실난 걸 다 만회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은 절대 조급한 전략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좀 크게 먹으셔야 됩니다. 네. 예, 왜 또 크게 먹을 수 있냐면 아까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자, 10,000원이 70% 하락을 했으니까 10,000원이 3,000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3,000원이 7,000원 정도만 회복을 하더라도 이게 수익률이 도대체 100%가 넘어가는 수익이 나옵니다. 네. 10,000원이 3,000원이 됐는데 3,000원이 5,000원만 돼도요. 네. 수익률이 67%가 나옵니다. 네. 2023년 상반기 전략은 네. 그래도 조금 단타, 번트를 대고 1루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2루타, 3루타 홈런을 노리는 그런 전략으로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달짜리 단기 매매에 치중하지 말고 적어도 1년 가까이 6개월 이상 1년 하는 약간 긴 호흡에서 장타를 노려라. 역전을 해야 된다. 예.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정시를 돌아보고 2023년을 전망해본 토론이었습니다. 2023년 국내외 정시도 만만치 않겠습니다만은 긴축 흐름이 좀 완화된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는 것이 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통찰력 높은 토론해 주신 우리 박세익 대표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